서울 외곽에 있는 한 임대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화창한 봄날의 정오, 조용했던 아파트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집니다. 408호 문 앞에 지구대원과 소방대원들이 모여든 겁니다.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구청 사회복지사가 소방서에 신고를 했는데요. 408호에 사는 60대 할머니와 거의 매일 통화를 하다시피 했는데 전날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왜 소방서에 신고를 한 거죠? 112도 아니고.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그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방서에 도움을 요청했던 겁니다. 소방서에서는 이제 최악의 경우 구독사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구구대원들이랑 같이 출동한 상황이었고요. 일단 지구대원이 일단 문을 두드렸는데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강제로 문을 열고 네.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강력팀에 전화 온 겁니다. 집 빨리 와주세요. 이거 살인사건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요. 그런 현장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뭐길래. 어머! 이게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누가 뒤졌나 다? 뭐가 쏟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 장에 농에 있던 물건들이 완전히 다 밖으로 쏟아지고 네, 난장판이 되었죠. 난장판이 되고 지금. 어머! 방금 보셨습니까? 어머!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에요? 아! 보시다시피 온 집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거실에 있던 장롱에서 이불과 옷이 모두 쏟아져 산처럼 쌓여 있었고요. 그 밑에서 하얀색 박스 테이프로 결박된 사람의 발목이 보였던 거죠. 그럼 설마 저 테이프로 감겨져 있는 할머니예요? 저분이 연락이 안 되는 할머니가 맞습니까? 네, 연락이 되지 않았던 할머니가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신고가 되기 전날 이미 사망하신 상태였고요. 아. 전날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시신 상태만 봐도 명백한 타살로 보였습니다. 네. 발뿐만 아니라 손도 테이프로 결박돼 있었고요. 얼굴까지 숨 쉴 틈 하나 없이 결박돼 있었는데요. 감식반에서 테이프를 다 제거해 보니까 한 20번 이상 돌돌 말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얼굴은요? 박스 테이프로 20번 정도가 감겨 있다면은 결국 그 박스 테이프 때문에 약간 질식사 하신 건가요? 박스 테이프 때문에 사망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테이프를 뜯은 후에 얼굴을 보니까요. 오른쪽 안구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받아갖고 검푸른 멍이 상당히 부어오른 상태였고요. 입안에 마스크가 구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에도 멍 자국이 발견돼서 목까지 조른 걸로 추정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왜소하셨거든요. 키가 155cm 정도에 몸무게가 한 40kg 정도밖에 안 보였었는데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폭행을 했다는 게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유, 작은 할머니한테 연로하신 분한테. 무슨 힘이 있다고? 원래 할머니 집이 저런 상태는 아니었겠죠? 네,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짐은 많았는데 할머니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라서 평소에는 집을 굉장히 깨끗이 정리해두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집을 저 정도로 뒤집어 놨다고 하는 것은 범인이 범행 현장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죠. 이런 걸 본다면 피해자인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네. 그 오랜 시간을 머무르는 동안 누군가 찾아올 것이 예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자기의 목적도 달성한 이런 범죄 유형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면식범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도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한 거나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할머니가 열어줬거나 뭐 범인이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간 것으로 예상을 했죠. 그러면 그날 할머니 집에 그 찾아간 사람을 좀 확인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30년 된 복도식 아파트라서 엘리베이터하고 공동현관에만 CCTV가 있고 복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이게 2022년 사건 아닌가요?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했는데. 그럼 작년인데 1년밖에 안 된 사건인데. 사실은 최근의 사건들은 거의 CCTV가 결정적인 네. 단서를 제공하는데 저긴 또 그러지도 못했는 모양이네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라. 네.
근데 사실 저렇게 집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니까 서랍이라는 서랍이 다 열려져 있었고요. 그 안에 물건들도 다 꺼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시신 위에 있던 그 이불이나 옷가지들 같은 것도 뭐 시신을 감추려고 일부러 꺼내놓은 게 아니라 거실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냥 일부러 막 던져놓은 그런 느낌이 많았습니다. 아. 뒤진다는 거는 뭐 공품이나 네. 뭔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쵸, 그쵸. 네. 거실에 할머니께서 평소에 허리에 차고 다니시던 가방 2개가 발견됐는데요. 네. 그 가방 2개가 모두 감쪽같이 비어 있었습니다.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 사건을 거치면서 꼭 돈이 많아야만 사건이 벌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범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혼자 살고 있고 또 제압도 굉장히 용이하고 네. 그다음에 오래된 낡은 아파트여서 보안 장치나 CCTV나 이런 것들이 잘 설치되어 있지 않고 뭐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쉽게 성공할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은 됩니다. 아니 근데 저 정도로 이제 난장판을 만들 정도면 범인의 흔적 같은 게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나요? 단서가 없었어요? 그게 좀 이상했습니다. 이제 현장을 치우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던 걸로 보였는데 과수방 감식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할머니를 제압하면서 테이프를 그렇게도 많이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문 하나, 뭐 족적, DNA마저도 나오지 뭔가 않았습니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어간 범인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저희도 첫 감식 결과를 듣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재차 저희가 현장을 꼼꼼히 수색하다 보니까 장롱 안쪽에 남아있던 쪽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로 과수반에게 분석을 맡겼죠. 그때 할머니의 시신을 부검하던 중에 범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단서가 발견됩니다. 할머니가 입고 있던 하의 속옷에서 할머니의 통장 8개가 구겨기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이 마구잡이로 쑤셔 넣은 걸로 보였습니다. 돈을 노렸을 강도였을 수 있잖아요. 통장을 가져가지 않고 그걸 왜 할머니 속옷에 넣죠? 아, 통장이 잔고가 없었나요? 금액이 많지는 않았지만 통장별로 적게는 몇만 원씩 최근에 입금한 기록도 있었고 액수를 합해 보니까 한 300만 원 이상 정도가 들어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망한 할머니를 저희는 심할머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범인이 심할머니의 돈을 노린 면식범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먼저 아파트 일대 탐문을 일단 시작합니다. 심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셨는데요. 아파트 내에서 부지런하기로는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모은 폐지와 빈병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셨으면서 아이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현관문 앞에 빈병이 알뜰하게 모아져 있었거든요. 심지어 매달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은 쌀까지 아껴두셨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남긴 쌀이랑 이웃들이 남긴 쌀까지 모아가지고 갖다 팔 정도로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실체 없는 소문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할머니가 돈을 좀 모아놨을 것이다. 집에 현금이 좀 있을 거다. 이런 소문들이 아파트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거실에서 발견했었던 그 가방에 할머니가 평소 귀금속을 넣고 다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와서 용돈도 주고 갔다면서 그 자랑도 종종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탐문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 할머니가 누군가 함께 있었던 걸 목격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 오후 2시쯤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할머니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친한 분이셨나 보네요. 그렇죠. 적어도 낮술을 같이 할 뭐 정도면. 이야기하면서 심할머니 바로 옆집에 살던 남성이었는데요. 네. 그날도 이제 할머니랑 같이 있었던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습니다. 아, 할머니는 그 날도 빈병과 폐지를 들고 여러 번 엘리베이터를 타십니다. 오후 4시부터는 연달아 3번이나 포착이 됩니다. 그럼 그때 폐지를 줍고 막 들락날락 할 때도 그 남자와 같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오후 4시쯤에 그 옆집 남자랑 1층에서 그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4층에서 내렸거든요.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1층에서 다시 빈병이랑 폐지를 잔뜩 들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잔뜩 들고 나갔다 그러면 좀 팔려고. 그쵸. 이제 집에 뭐 모아놨던 것들을 이제는 또 팔아야 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한 10분 정도 후에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이 있는 4층에서 이제 내렸거든요. 그땐 또 이제 빈손이셨어요. 빈병이랑 폐지는 팔려고 나갔다가 뭔가를 이제 깜빡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심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자, 일단 시간대별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4시 10분 할머니가 폐지를
팔로 나갔을 때 그때를 노려서 침입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할머니가 언제 외출하는지 또는 외출을 하는 소리가 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입을 할 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두 번째는 그런데 갑자기 할머니가 뭔가를 놓고 간 것처럼 빠른 시간에 또 집으로 들어오신단 말이죠. 네. 그때 범인하고 만약에 조우를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형사들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마스크도 입안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공격을 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저항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막 전개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상했던 건 이제 심할머니가 오후 4시쯤에 옆집 남자랑 엘리베이터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게 포착이 됐는데요. 네.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표정도 되게 화가 난 듯이 보였고요. 오후 4시쯤에 심할머니와 옆집 남자가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네. 옆집 남자는 젊은데요? 젊네. 키도 크고 덩치도 굉장히 크고요. 아이고 할머니는 왜소한데. 막 인상을 쓰고 뭐라 하시네. 분위기가 좋진 않네요. 남자가 무슨 말을 한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이 심할머니의 옆집에 살고 있는 저 40대 남성을 방 씨라고 부르도록 네. 하겠습니다. 형사님들은 방 씨와 할머니 사이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방 씨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배를 눌러도 인기척 하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가 시신이 발견된 날이죠. 금요일 저녁쯤 됐을 거예요. 방 씨가 곧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주민들한테 방 씨와 할머니 사이에 평소 문제는 없었는지 탐문을 했습니다. 네. 그럼 뭐 주민들의 제보가 좀 있었나요? 심 할머니와 방 씨의 어머니가 원래 친한 사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한 달 보름 전에 방 씨 어머니가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심 할머니가 심지어 방 씨를 도와서 어머니의 유품 정리까지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아. 방 씨도 평소 심 할머니를 이모라고 부르면서 따랐다고도 했고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왜 화를 내신 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를 나눴길래? 그 형님들이 방 씨에 대해서 이제 탐문을 하고 다니실 때 저는 CCTV 시간을 앞으로 계속 돌려보면서 이제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 옆집 남자 방 씨의 행동이 뭔가 좀 수상해 보였습니다. 어쩌길래 뭐가요? 수상해요? 심할머니와 술을 마신 직후 그리고 오후 4시에 심할머니와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네. 그 사이에 방 씨의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방 씨가 1층 공동현관에 있었는데요. 네. 좀 계단 주변에서 한참을 또 서 있다가 네. 계단에 쭈그리고 한동안 앉아 있어요. 저렇게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그 사이에 빈병을 또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을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4층 복도에서 또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저 지나갔어요. 지나갔어요. 네, 지나가잖아요. 네. 방 씨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봐서는 그냥 방 씨가 집 앞이니까 저렇게 다니는 거는 친한 사이고 같은 층에 사시니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저는 사실 할머니 주변을 계속 맴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복도에서 찍힌 방 씨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네. 뒷짐을 지고 좀 고민에 빠진 듯한 모습으로 보였거든요. 그럼 방 씨를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은데 결국 방 씨랑은 연락이 됐을까요? 밤이 늦도록 방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네. 그러면 향후 얘기를 듣고 일단 방 씨를 무조건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 씨한테 전화를 했는데요.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됐습니다. 아,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이러면은 전화기가 꺼져 있는 게 아니고 고객의 사정으로 착신이 정지됐습니다라는 안내만 나왔습니다. 끄는 거는 전화를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착신 정지를 요청하면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됐다고 안내가 나오고 네. 고객의 사정으로라는 멘트가 나오면 요금 미납 때문에 자동 정지가 되는 거였어요. 아, 일단 돈이 급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약간 추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과수팀에 방 씨의 지문과 할머니 집 장롱에서 나온 쪽지문을 대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 그렇게. 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방 씨였습니까? 90% 이상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방 씨가 범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죠. 그래서 이제 과수팀으로부터 답을 받은 그때 아파트에서 대기 중이었던 지원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네. 방 씨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는 거. 어머. 불빛? 복도 쪽으로 난 창문으로 집안을 살펴봤는데 인기척도 없고 조용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문고리를 잡고 돌렸는데 철컹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우선 삼단봉을 들고 한 명씩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거의 꺼질 것 같은 거실등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요. 얼핏 보기에도 집안이 완전 난장판이었는데 거실 불도 낮에는 안 보였다가 밤이 되어서 희미하게 보인 것 같더라고요. 형사님들은 이제 방 씨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요. 집에 이제 불을 켜고 본격적으로 집안을 수색을 합니다. 네. 그런데 방 씨의 집에서 생각지도 못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나왔는지 함께 보시죠. 오, 굉장히 날카로운 칼 두 자루가 있네요. 한 자루는 쌓여져 있고 테이프에. 테이프로 감았네. 저거는 자기 손을 안 다치기 위해서 맞아요. 예. 네, 저희가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 번 놀랐는데 일단 들어가자마자 집이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소주병에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에 뭐 생활 쓰레기까지 가득 차 있어서 발 디딜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를 가로지르면서 집안을 조심히 살폈는데 방에 딱 한 사람 누울 공간이 보였습니다. 방 씨가 잠을 잤던 공간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바닥에 사시미 칼 두 자루하고 장갑이 놓여 있었고요. 보시다시피 칼 한 자루엔 노란색 박스 테이프가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한 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새벽까지입니다. 아, 지금 저희가 얘기한 내용이요? 네네네. 형사님들은 수사를 멈추지 않고요. 아파트 외부 CCTV에서 방 씨를 찾기 위해서 이제 흩어집니다. CCTV로 추적을 한번 해보니까요. 사건 당일 오후 5시 반쯤 아파트에서 나온 다음에 지하철역까지 걸어갑니다. 네. 그리고 그 주변에서 택시를 탄 다음에 이동을 했는데요. 택시를 계속해서 저희가 쫓아가다 보니까 어이없게도 저희 경찰서 근처에서 내리더라고요. 경찰서 근처에서요? 네. 경찰서로요? 뭐지? 저희도 처음엔 이놈은 뭔가 싶었는데요. 경찰서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더라고요. 모텔로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날 택시를 또 타고 이동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휴대전화도 꺼져 있고 그런 상태라서 저희가 위치 추적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좀 다행히 근처에 있는 CCTV에서 택시 번호판이 촬영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번호판. 그때가 토요일이어서 CCTV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동선을 확인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렇게 일요일 밤 10시쯤 넘었는데 저희가 택시기사님한테 그 시간에 연락을 드렸더니 조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가 택시기사분을 만나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틀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일단은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찾아뵙고 그때 고맙게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택시기사님이 부천 어디에 내려준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네. 그 일대를 또 흩어져서 확인을 했는데 피의자가 이번에도 모텔을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이틀을 묵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틀. 그리고 저희는 이틀을 묵었으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철수하고 씻고 정신 차려서 내일 다시 한번 뒤져보자고 했는데 그때 창호가 형님 저는 딱 한 번만 더 확인하고 갈 테니까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또 나오죠. 이건요. 네. 아, 차우차우 형사님이 일냈다는 게 바로 이거였을까요? 저희가 금요일부터 50시간 넘게 잠도 한숨 못 자고 수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정신도 잃을 정도로 피곤한 상태였는데 그래도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뭐 택시를 타고 갔는지 뭐 그거라도 확인하고 가야지 편하게 조금이라도 잘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막내가 하자는데 저희가 어떻게 뺄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된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싹 흩어져 가지고 새벽에 연 가게들 위주로 허락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요. 네. 방 씨가 택시를 안 타고 100m 떨어진 모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 그래서 뭐 그 모텔에 가서 방 씨 사진 보여주면서 어디에 묵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601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에 들어간 후로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야, 네, 근데 바로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방에 흉기를 2개나 갖고 있었는데 이놈이 빈손으로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 방 구조를 확인해 하려고 501호로 갔습니다. 그래서 방 구조를 파악하고 601호의 문을 딱 열자마자 방 씨가 있을 만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올 줄 전혀 예상 못했는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운 채로 체포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있을 거면 왜 죄를 저질렀나 싶더라고요. 그 방 안에 큰 침대가 있었는데요. 거의 누운 흔적도 없었고 뭐 다리도 제대로 펴지지도 못하는 그 소파 같은 공간에 뭐 웅크린 채로 뭐 24시간 뉴스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잤는지 눈도 되게 퀭한 상태였고. 그러게 왜 나쁜 짓을 하냐? 왜 죄를 짓냐? 맞아요. 방 씨는 이렇게 순순히 체포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를 이제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임대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사 비용이 필요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이사 가려고 사람을 죽여요? 그 돌아가실 때 어머니 유품도 정리해 주신 그러니까 이모라고 불렀던 분인데 이사 비용 이모님 제가 이제 나가야 되니까 그쵸. 제가 꼭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네. 이사 비용 좀 빌려주. 그게 먼저 그게 우선 아니야? 수준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지. 야, 잔인하게 저렇게 죽여. 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런데 어이가 없었던 게 어머니 돌아가시고 받은 생명보험금이랑 조의금으로 받은 1,500만 원마저도 한 달 만에 유흥비로 탕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날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던가요? 방 씨는 오후 2시쯤에 시할머니한테 힘들다면서 이제 술 한 잔 사달라고 접근을 했고요. 그때 이제 할머니 일정을 캐냈더라고요. 곧 빈병이랑 이제 폐지 같은 거를 팔러 갈 거란 얘기를 듣고 방 씨가 할머니한테 뭐 마대자루나 뭐 이런 걸 좀 빌려달라고 하면서 집까지 따라갔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비밀번호를 누르는 사이에 뒤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에이, 참. 계획했네. 네, 계획이네요. 그 후로 할머니 주변을 계속 맴돌면서 따라다니다가 4층 복도 창문으로 할머니가 폐지를 한가득 들고 나가는 걸 보고 아, 폐지 팔러 가는구나 싶어서 비닐 장갑을 끼고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뭔가를 깜빡하고 다시 돌아온 할머니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할머니 집 안에서 할머니가 맞닥뜨리게 되었고 숨을 데가 없게 되고 그렇게 할머니를 밀어뜨려서 폭행을 시작했고요. 박스 테이프로 손이며 발이며 얼굴까지 다 칭칭 감아놓고 그때부터는 다시 집안을 뒤지고 있는데 찾는 현금은 나오지 않고 통장만 나오자 화가 나서 속옷에 통장을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아유,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훔쳤대요? 처음엔 3만 원을 훔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짓말 하지 마라. 자꾸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 태우겠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53만 원이다 이러는 겁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이제 모텔에서 체포할 당시 방 씨가 금반지하고 금목걸이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미 시할머니 유족분들한테 확인까지 한 상황이었는데 방 씨가 그거는 다 돌아가신 어머니 유품이고 절대로 훔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이게 어머니 거라는 게 증명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냐고 묻기까지 하더라고요. 뻔뻔하다. 양심적으로 없네. 너무 말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거짓말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모텔 방에 피로회복제 한 병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독극물이다. 죄책감에 마시고 죽으려고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국과수에 보냈더니 감정 결과는 역시 독극물도 아니었고요. 그냥 음료였죠. 마지막까지 피해자 탓을 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때 다시 오지만 않았어도 죽지 않았을 거다. 아유 그렇다니까. 그러면서 형량이 얼마 나올 것 같냐. 과실치사니까 7, 8년 정도 나오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처벌은 어떻게 받았나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